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요.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했는데요.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총선 이후에 국정 쇄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참모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적 쇄신과 또 야당과의 만남도 오늘 입장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을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이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00명의 시민 대표단 수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 보장파, 그리고 연금 재정 공할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재정 안정파 사이에서 격론이 오고 갔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17년째 번번이 무산됐죠.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노후 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또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건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민토론회에서 소득 대체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에 그치면서 용돈연금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정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의 마무리로 전 국민 중에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뽑아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최종 결과를 이제 22일 날 또는 23일 날 아마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네. 논의가 뭐 주요한 쟁점이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 보험료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네.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40%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인데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1안과 2안 두 가지 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비교적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보험료 인상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해온 이런 처지에 국민연금 재정을 갖다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 없이 1%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인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국민이 노후에 적정한 생활을 위해서 연금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논의들은 여전히 재정 안정에 너무 무게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민연금 도입한 지가 이제 88년부터 37년이 됐는데 여전히 평균 연금 수령액이 62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빈곤선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논의들이 빠져 있고 그래서 소득 대체율 논의가 중요한 것이고 소득 대체율을 일정 부분 올리지 않고 보험료만 인상시킨 것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면서 그냥 보험료만 인상시키자는 이 논의들이 이제 크게 쟁점이 돼서 붙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사실 결론은 아직 못 낸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정 대표님께서 소득 대체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각자 보시는 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할 때 국민연금을 한정해서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네.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한 수준을 또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둘 다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안, 2안 다 보험료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금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장성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성은
그러니까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에 한정된 건데 보장성은 국민연금에 한정돼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정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초점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보장성을 얘기할 때 국민연금만 두고 얘기하면 실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법적 연금에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에게 너무 강한 압박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도 그렇고 이후 토론도 그렇고 우리가 노소득 보장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저는 연금 삼총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혀서 노소득 보장을 설계하자. 그러면 적정 보장의 급여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연금이야 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예. 어쨌든 뭐 중앙 재원으로 쓰는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국민연금 자체는 이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니까 예. 물론 같이 합산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따로 좀 떼서 보신다면 국민연금만 좀 좁혀서 보신다면 대체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재정 안정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여쭐게요. 국민연금도 당연히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두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데 지속 가능성은 절박하죠.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고요. 네. 보장성은 국민연금 급여액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62만 원이 작년도 평균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국민연금법에 정한 매년의 어떤 급여 수치값이 있어요. 네. 보통 이걸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 수치에다가 가입 기간을 곱해서 최종 6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법정 명목 소득 대체율 수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62만 원은 88년도 국민연금 도입된 이후 가입하신 분 중에 지금 은퇴하신 분, 즉 국민연금 수급자 분들의 연금액이거든요. 이분들이 62만 원이면 금액이 충분치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변수 중에서 지금 수급자인 분들에게 적용됐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았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70%에서 시작했고 작년에 42.5%까지 해서 서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이에요.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됐던 소득 대체율은 예전엔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62만 원이 지금 받으시는 분들인 거니까 또 미래 소득 대체율은 또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62만 원이밖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평균 가입 기간이요. 이분들이 한 18년밖에 안 돼요. 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고 보장성에서 국민연금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가입 기간이 적은 게 연금액이 적은 것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거꾸로 네. 가입 기간 확대에 주력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오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세 개가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연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제 노후 생활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거의 현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40에서 60% 정도 소득 대체율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좀 이제 그 사적연금, 대인연금, 개인연금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40만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60까지 공적연금을 책임져야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노후가 되더라도 일을 안 하더라도 생활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금 약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걸 지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게 31%고 기초연금이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공적연금이 38%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국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거죠. 평균보다 낮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퇴직연금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노인 빈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오건호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소득 보장을 지금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그러니까 이 노인 빈곤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초연금을 올릴 것인가, 국민연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본다면 지금 1안 2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더 내고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안들이 나온 건데 어느 쪽을 제가 볼 무게를 때는 두고 이제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 네. 노인들의.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 대체 올려봐야 지금 현재 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를 낼 때 그 소득 대체율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소득 대체 올리면 지금 현재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이익을 그렇겠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급한 것은 사실은 그 국민연금보다는 지금 급한 건 지금 현재 노인들이 엄청나게 빈곤한 거잖아요.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50% 훨씬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기초연금으로 상당 부분 급여를 확보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 안정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계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좀 네. 우선순위가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으시고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것까지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네.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정 대표님. 그러니까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두면 어떻든 국가가 공적 부분에서 책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청년들도 이후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 아무리 늘어도 가입 기간이 2060년 되더라도 평균 한 27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여전히 25% 밑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네. 가입 기간이 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년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실제로 직장 생활 거의 한 27년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가입 기간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가입 기간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실질 소득 대체율도 낮기 때문에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고 이제 국민연금을 다 냈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한 기간에 89년생, 90년 생하고 비교하니까 비슷한 기간 내고 보험료도 비슷하게 내는데 네. 금액 차이는 저희 절반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그 뭐가 승부를 내는 거죠? 기간도 비슷하고 내는 금액도 비슷한데 소득 대체율이 승부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누적적으로 쌓이니까. 그렇지만 미래의 89년생, 90년 그 이후의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 대체를 올리지 않으면은 62만 원, 70만 원 선에서 결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나 임금 인상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그래- 부족분을 그럼 기초연금에서 많이 그러니까 메워주면 그 되죠. 기초연금으로 하면은 재정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그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든 간에 개인이 좀 더 보험료 납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좀 더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 대체를 책임지고 이렇게 개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연금에도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 OECD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9%의 명목 소득 대체율이 31.2%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도 이제 뭐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5.4% 보험료율에 대체로 4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그나마 그 보험료를 기업이 3분의 1 우리가 3분의 1 내고 기업이 3분의 2 정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또 국가가 전체에서 한 25% 정도 국고로 투입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부가 방식 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 기준으로 해서 9% 넘어가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제도 도입할 때 완전 적립 방식이 아니고 부분 적립 방식으로 하면서 이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 구조가 나빠질 때는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죠. 이 모든 것의 논점의 이 근원으로 가보면 재정 문제가 이제 귀결이 되는데 뭐 재정이 넉넉하면이야 뭐 얼마든지 뭐 적게 내고 더 드릴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 방안을 각자 생각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험료율 수준 있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 어쨌든 새로운 안들은 다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렇죠? 더 내야 되냐, 조금만 덜 내도 되냐. 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실적으로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독일이나 스웨덴 연금 선진국이거든요. 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뭐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내는 건 다 18%대입니다. 네. 그나들은 왜 그러 하겠습니까?
그날도 인구 고령화라는 과제에 직면해서 미래 세대에게 연금에서의 재정의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최소한 우리가 받을 만큼은 낸다라는 일종의 수지 균형을 맞추어 간다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금 개혁의 하나의 흐름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30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근데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게 국민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를 가정했을 때 이거를 나중에 받을 만큼 낸다고 하면 수지 균형의 필요 보험료율은 한 20% 나오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이 있어서 이 기금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준다고 만약에 가정에서 얘를 결합시키면 네. 그 수치는 한 15%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지금 희망이지만. 나온 안보다도 더 높네요. 그걸 감안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안이 저 두 안인데 네. 저 두 안 어느 걸 하더라도 다 2060년 초반에는 소진되거든요. 그리고 소진되고 나서 1안과 2안의 차이는 소진 연도는 비슷해요. 근데 소진 이후에 1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안에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지금의 이런 수지 불균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도 인구 구조가 바뀌어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20%가 연금 수리적, 논리적으로 분석되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 혹은 13 정도가 나왔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이 1단계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끝이 아니고 예. 일단은 그 개혁의 진입 단계에서 저 정도의 지금 그 보험료율이 제시가 된 거라고 지금 네, 그래서 한 생각하시는 말씀 거고. 덧붙이면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저 두 안의 의미가 뭐냐면 두 안 다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진 못해요. 하지만 저게 그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이 멈추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멈추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데 1안은 지금보다도 소진 이후에 미래 세대 부담을 더 키우는 제 표현에서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아니고요. 2안은 그나마 그래도 개선하죠. 그래서 첫 발자국을 개선으로 갈 것이냐 개혁으로 갈 것이냐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 중에서 그러면 위원장님 이 안이 그래도 예, 저는 시작 단계에서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먼저? 네, 제가 먼저 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장성은 다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건호 박사도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김원석 교수님도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2만 원 받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해결 안 되죠. 그죠? 그때는 네. 뭔가 돈을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 박사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보완제로서? 있고, 네. 김원섭 선생님은 지금 기초연금으로서 국가의 재정으로 해결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당장에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할 수 있냐면은 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파는 회사에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 30일 날 퇴직했는데요. 제가 퇴직연금을 그 다음 해 1월 달에 다 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3년이 더 있어야 돼요. 8년의 소득 절벽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퇴직연금을 다 흘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네. 모두가 그렇고 그래서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인 1,000만 명 시대에 9천 명이 겨우 연금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소득 절벽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연금요. 개인연금 전체적으로 10년 가입률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도요. 똑같이 개인연금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부족하죠. 8년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데 당연히 개인연금 흘러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역할을 못한다. 오 박사가 이야기하는 삼총사는 없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다 정책이 잘 가지는데 가져와봐라 했는데 전부 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또는 최저보장을 중심으로 짜여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뭐 기초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의하는데 이 재정이 국민연금에 들어올 것인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지 들어갈 것인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떻든 우리 현재로 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고 그나마 보험료를 좀 더 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강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다 해결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책임이 국가가 있대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에 국고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오건호 박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계획 우선순위와 그리고 보험료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건호 박사님 이야기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 독일 사례, 필리핀 사례, 네. 핀란드 사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거든요. 어떤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60년, 50년대 우리나라처럼 똑같았어요. 그 노인 빈곤이 30% 넘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노인 빈곤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일단 이제 연금 급여를 올린 거죠. 올리고 제재는 어떻게 했냐? 세금으로도 그 3분의 1은 세금에서 되고 네. 보험료도 올리고 예. 어떻게든 간에 노인 빈곤을 잡아내는 거죠. 네. 잡아내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인구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노인 빈곤은 계속 상당히 낮은 사 유지하면서 이 상태에서 재정 안정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 노인 빈곤 6%도 안 되거든요. 근데 6%도 안 되는 나라의 어떤 연금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40%가 되는 노인 빈곤이 40% 된 나라에서 6%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그 나라들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맥락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노인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소득 보장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문제인데 보험료가 우리나라 이게 국민연금만 보면 좀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퇴직연금이 강제입니다. 8.3% 강제. 그래서 이제 일단 기업에서는 일단 퇴직연금 내지 국민연금 내지 상당히 이미 노후소득이 부담이 많은 상태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자영업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예. 그래서 보험료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2% 이상 올리기 어렵다. 만약에 12% 이상 더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못 내는 임금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회피할 많아진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 같은 그 아주 소수의 나라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자영업자는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는데 국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금 그 보험료는 12% 이상 못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만약 보험료를 12% 이상을 올려 그러면 자영업자 제도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부분의 8.3%를 줄이든지 이런 다른 길이 같이 가야 보험료 올리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맥시멈 12% 이상 올리기 어렵다. 12%요? 12% 이상 올리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에서도 당장 그 임금비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절반은 이제 지원해 주니까. 임금비 올라가니까 이제 그 고용을 끌게 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 자영업자 개인이 혼자서 다 12% 다 내면 세금이 12%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어느 정도 그 자영업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죠. 예. 지금 보험료율 9%입니다. 여러분 9%고 12% 이상은 힘들 것이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시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 18%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금 수리적으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에서의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면 이런 이제 분석적으로 15 내지 20%가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요구되는 거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저도 김은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실제로 가계 부담도 크고 기업한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금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18%대의 보험료를 노사가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긴 하지만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 책임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진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우리로 인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에서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이런 연금 재정의 실태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좀 진지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세대가 그런 책임 인식을 갖는다면 한꺼번에 많이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네. 이번 국회에서도 12, 13 정도가 나온 거고요. 저는 국민연금 개혁은요 연속 개혁이에요. 계속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를 보면 이번에 1단계 이번 개혁이 되더라도 어차피 또 그 이후에
추가 개혁이 예고되어 있다. 그만큼의 사회적 공감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재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던 말이죠.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낸 이 국민연금 기금이 이대로 보험료 내고 계속 받는다면 인구 구조상 기금 고갈이 지금 추계 5차 재정 계산에서요. 2055년 고갈 시점이 말이죠. 2024년이니까 한 몇 년 남았죠? 그러니까 뺄셈이 안 되네요. 31년. 31년 남았네요. 네. 31년밖에 안 남은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이 기금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나 공포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수익률입니다. 맞습니다. 연금 기금 수익률. 네. 이게 지금 4.5%로 가정하고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계산해 낸 건데 평균 수익률이 지금 5.92%다. 그렇습니다. 너무 나쁘게 본 것 아니냐라는 거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뭐. 의견인 거죠. 추계를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해온 것, 네. 그리고 추계의 기간이 앞으로 70년 뒤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계라는 것이 어쩌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정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 70년 미래가 내일 당장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 변수나 인구 변수나 제도 변수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다양한 변수값을 다 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물가나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인구도 뭐 마찬가지의 상황이고 또 더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거인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몰입돼 가지고 기금이 소진되거나 여전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기금을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1,030조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GDP가 2,000조 정도 되는데 벌써 GDP의 50% 가까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쌓여있는 나라도 없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 논쟁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조정해서 보험료도 인상시키면서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수익률 1% 올리면 5년 정도 뒤로 미뤄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차 재정계획예산에 지금 재정 추계할 때 사실은 작년 기금 수익률을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네. 5.91로 시켜가지고 반영시키면 그 시기가 십몇 년 또 훨씬 더 뒤로 늘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수지적자가 오기 전에 국민연금이 국고도 좀 투입하고 보험료도 좀 인상시키고 그렇고 국민연금의 계획의 진정한 목표인 노후에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30년 뒤든 40년, 50년 뒤든 적절한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다시 부모를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아까 김은숙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국가 재정이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담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노후 보장을 갖다가 베이스로 깔아놓고 재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각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뭐 무조건 재정만 가지고 지속 가능,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지속 가능성이 왜 있습니까? 그걸 필요가 없지. 그리고 뭐 33%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핀란드가 24.85% 냅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7.47% 내고 사용자가 17.4% 내요. 독일 9.3%씩 같이 내지만 국가가 25%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의 주머니만 할 거 아니고 삼총사라는 게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삼총사가 아니고 기업, 가계, 그다음에 국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도 이제 강화돼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 경제의 주체가 삼총사가 되는 것이지 제도가 무슨 우리나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제가 팔아봤지만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로 택도 없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은 이제 결국에는 결론은 어쨌든 소득 대체율이 지금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 거의 2배 이상은 늘어나야 된다, 교수님. 네.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금은 1,000조 이상 쌓이고 그게 아마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세계 3위나 되는 그게 기금을 이렇게 쌓고 있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 나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그대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고 기금과 보험료로만 우리는 이제 계속 급여를 줘야 된다,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회보험 보험료는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는데 사용자가 한 2배가 냅니다.
두 배 내고 근로자 한 절반 정도 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내는 경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 정부에서 그 사용자 부분을 대신 30%를 그 세금으로 국민 사회보험에 주게 돼 보조를 내어주게 돼 해주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 사회보험은 그 내가 낸 만큼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누가 내느냐? 대부분이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내고요. 그 정부에서도 내고 그리고 근로자도 내고 세 개가 같이 내서 그 낸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제끼고 기금 그리고 보험료 이걸로만 다 해결하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막 그 호러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아이러니한 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장은 이제 기금을 천조 이상 쌓아놓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노인분군이 많고 근데 연금 지출이 있잖아요. 연금 지출이 3.7%밖에 안 됩니다. GDP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인색한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인색한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금을 쌓아놓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70년대 돼서 기금이 없어졌고 독일은 67년에 기금이 다 없어졌거든요. 기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현재 노인들한테 소득 보장을 해주자. 그러면 급여를 계속 올려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나중에 기금이 없어졌어요. 기금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보험료 올리고 그리고 세금 국고 투입해서 네. 계속 그 수율 유지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노인들의 빈곤을 그 사회에서 정말 있었으면 안 될 그런 걸로 생각해서 국고든 보험료든 기금이든 합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도 우리는 기금을 더 쌓아야 돼. 기금을 앞으로 더 유지해야 돼.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외 OECD 그런 평균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국고 지출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국고 지출에 상당히 인색하다, 보수적이다라고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지원. 지금 굉장히 많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논의를 약간만 좁혀서 하나를 해볼게요. 노인 빈곤 대응해야죠.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면 누구의 연금액이 올라갑니까? 그 평균 62만 원은 평균 소득자 기준이거든요. 빈곤 노인들은 그 아래에 계시잖아요. 이게 과연 이 해법이 노인 빈곤에 맞는 건가? 다른 나라들이 다 국고 지원합니다. 국고 지원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있어요. 농어민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실업 크레딧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입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는 약합니다. 이런 데 국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고 지원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내서 발생한 적자분을 내어주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고 지원할 때 사회 정책적 지원에 들어가는 국고인지 가입자들의 낮은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적자 보전액인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퇴직연금도 지금의 퇴직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을 10% 인상시키잖아요. 40에서 50으로. 그 10%가 온전히 발휘되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40년 돼야 그 10% 인상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그릴 때 미래 중장기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퇴직연금은 지금 역사가 짧아가지고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해요. 앞으로 얘가 어떻게 커갈 것인가를 보는 건데요. 재작년에 국민연금에서 노사, 지역가입자가 다 낸 보험료 수입이 56조인데요. 퇴직연금에 고용주가 8.33으로 낸 게 57조고요.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연금 삼총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은 재원을 가진 보험료 수입을 가진 게 퇴직연금이에요. 법정연금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거를 노후소득 보장 수준으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을 옮길 때 해지가 가능한데 네. 그런 걸 엄격히 관리해가지고 연금 삼총사의 하나의 축으로 삼자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 계산의 수치요. 네. 이제 거기에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서 1년 동안 숙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폄하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네. 출산율 1.22를 잡았습니다. 미래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까? 너무 낮게 잡았습니까? 지금 0.66대인데. 그리고 기금 수익률 지금까지 1988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5.92예요. 기금 수익이 매년 비슷하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 경제 사이클이 있는데 8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기간이었어요? 고도 성장기였어요.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이자율도 얼마나 높은 시기였습니까? 당연히 기금 수익도 좋아지죠. 근데 앞으로 미래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대다수 고도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진국도 그렇고 저성장 체제로 간 거거든요. 그럼 저성장 체제에서는 당연히 기금 수익률도 과거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로 잡은 거고 네. 그럼 4.5로 고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정 계산은요. 그 4.5는 기본 가정이고 0.5%까지도 올려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도 0.6%를 더 높여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만큼 높이는 민간도 분석을 다 합니다. 그런 민간도 분석을 해도 지금 미래의 재정 불안의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조금은 더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지금 이제 9천 명 받고 있어요. 9천 명. 조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소득 크레파스 이 소득 절벽의 시기가 정년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가 다 정년이 끝나면 연금이 개시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크레바스가 정년만 기준으로 해도 5년이고 실제로 퇴직 기점으로 하면 10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있어요. 이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거라면 이제 퇴직금 쌓아놓은 그거밖에 없어요. 실업급여 제가 퇴직해봤잖아요. 실업급여 8개월 받고 나서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밖에 없죠. 누가 돈 줍니까? 대출해 줍니까? 퇴직자는 대출도 안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는 5박 4일 생각이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려면 무지막지하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정년하고 연금이 맞춰지면 뭐 그때 되면 발생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출산율도 마찬가지인데 인구 문제를 가지고 국민연금이 해결합니까? 인구 문제는 인구가 해결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1억씩 주고 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발생한 문제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양극화를 없애야지 그걸 연금 개혁을 통해서 다 해결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적정한 노후를 보장하는 금액을 산출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을 갖다 넣자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니까 오 박사님 국고 지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크레딧이나 이런 데만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험료의 3분의 1은 국고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는 기금에 하고 적자분을 메워주거나 그런 식의 국고 투입은 없는 그렇지는 거잖아요. 않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제한적으로 뭐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한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는데 저도 뭐 퇴직연금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퇴직연금이 앞으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뚜렷해요. 왜냐하면 그 전체 퇴직연금에 들어간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절반 중에서 퇴직연금에 든 사람이 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25% 근로자 25%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아무리 발전해봐야 상위 25%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혹시나 오건호 박사님 그 희망대로 그렇게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국민 노후소득보장 전체를 설계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국민연금 적게 해도 되고 기초연금 적게 해도 되고 그런 식의 것은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오건호 박사님하고 동의하는 건 있습니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있잖아요. 있고 둘 중 하나를 만약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금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 그 노인들이 절반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 남자들이고 그리고 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거죠. 많이 받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요. 여자들이고 여자들 여성들의 수급자의 그 급여액이 3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여성들 그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일을 할 때 월급 임금이 낮았던 사람들은 또 연금도 상당히 못 받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올려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혜택을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줄 수 없다. 혜택을 진짜 주려면 기초연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연금에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을 좀 더 확대하고 인상하는 것이 훨씬 더 노후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반박 하실 두 가지 측면. 네. 아까 제가 연금 삼총사 기초 국민 퇴직일 얘기할 때 각각의 연금이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지위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노동시장 중심부에서 가입 기간이 길으셨던 분들이 연금액도 많아요. 그리고 소득대체를 올리면 또 그분들의 증가액도 많겠죠. 뭐냐 하면 네. 모든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동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 역시 그 안에 위계를 가진 급여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축은 국민연금이 가요. 퇴직연금이 하위계층 노인까지 가지는 못하죠. 네. 퇴직연금은 중간계층 이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가서 중상위층은 국민연금 충분치 않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맞춰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하위 계층은 국민연금액이 얼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가야 되는데 지금 기초연금 33만 5천 원인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노인한테는 훨씬 많이 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약간 계층별 연금 조합이에요. 삼총사가. 네. 모두 한 층에 모든 노인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제도 설계는 가능치 않죠. 네.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놓고 봤었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제 퇴직연금까지 했었을 때에 사실 각자의 이 보완적인 역할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지금 그 차이신 것 같아요. 의견들을 이제 들어보면 말이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이 있잖아요. 59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급받게 되기까지 한 5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네.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죠. 연령 상한을 늘리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64세로 정말 그냥 5년 더 늘리는 거죠. 가입 연령 상한을 갖다가 현재 59세 12월 31일까지 되는 걸 64세로 늘리자는 거는 국회특위에서도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발생시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업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할 것 기업도 같고요.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있는 사람은 낼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가 정년이 안 늘다 보니까 일자리가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을 결정하는 A값 구조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연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지만 어떻든 국민연금을 길게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저기에 이제 합의의 베이스는 최근에 한국노총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정년 연장해달라. 네.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생산 가능 인구가 눈에 떨어지는 게 눈에 툭툭툭툭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정년 연장 논의의 가장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년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년 연장도 논의하면서 그리고 실질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끝나면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연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갖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와 관련해서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 합의는 대단히 유효한 것이고 이제 정년이라는 것이 따라가면서 저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입장에서도 만약 정년이 늘어나게 된다면 퇴직연금의 기금을 좀 더 기금이래요. 퇴직연금에 대한 모수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무가입 연령의 상향은 이제 만 59세를 64세로 올릴 때는 가입을 더 오래 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도 연동해서 연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8.33을 부어라 네. 하게 되면 같이 연장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제 59에서 64세까지 5년이 길어지면 소득도체율에서는 5% 효과가 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의무가입 연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우리 정영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수반되는 여러 이제 그 과제들이 도출되죠. 그걸 우리가 풀면 돼요. 예를 들면 오해하시는데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릴 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내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득이 있으면 내는데 지금 60에서 64세까지 60대 전반기의 고용률이 63.9 작년에 64%예요. 네. 다 일하고 계세요. 그럼 일하고 계신다는 건 소득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보험료를 내게 하자. 왜냐하면 또 그분들은 노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내는 만큼 연금액이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 물론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가입을 더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난제는 이제 고용주 입장이에요. 그 전에 이제 일종의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때 국민연금 고용주 분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과도적으로 기업의 참여의 그 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뭐 이런 보조 장치를 통해서 의무가입 연령의 상향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가입 기간은 연금 받기 전까지 그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간에 공백이 생긴 것은 98년도에 임금 개혁을 하면서 그때 정책적인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왜 그렇게 가입 기간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답을 들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60세 이상 그 정년 연장이 당연히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반대하면 뭐 반대해도 상관이 없지만 기업이 반대하는 거는 그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꺼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처럼 일본은 그래서 그 65세 70세까지 그 정년제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고용제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고용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퇴직을 하고 다시 고용을 하고 네. 임금의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이 합의할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년도 당연히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보완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린 항상 얘기하는 게 노동시장 유연성, 네. 고용의 유연성 이런 부분을 항상 기업들이 이제 네. 걱정하면서 연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네. 이런 식의 보완책들이 많이 나오고 노동계도 이런 것들을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충분히 논의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64세.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막 베이비 붐들이 은퇴하면서 1년에 한 2,500명씩 퇴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력은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제 회사들이 하는 것이 뭐 시니어 촉탁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1년 정도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도록 이런 구조를 짜고 있는데 사실은 합당하지는 않죠. 이미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정년을 늘려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 생산 가능 인구도 들고 거기다가 우리 실질 이제 고용이 유연하다고 뭐 또는 뭐 경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퇴직 연령은 55세 이런 정도에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가되 좀 뭐 연령치가 전환적이고 60세가 넘어가면은 조금 뭐 임금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좀 줄어들더라도 비교적 연령 친화적이고 힘이 좀 덜 든 일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과 관련한 부분들도 좀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실제로. 그래서 노동시장이 앞에 계획을 해줘가지고 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아까 오 박사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63.9%이고 70세 이상이 70세까지 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왜? 연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리 허드내린 일이라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구조이다. 그래서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은 그 연금 받아가지고 소비하고 그래서 또 노인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들어온 연금은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도 훨씬 더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하면서 좀 고용과 관련했을 때 부분들 정년을 갖다 연장을 좀 시켜주고 그래서 또 연금에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고 가입자도 많아지고 이런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노인 빈곤을 갖다가 해결하는 최소한의 연금 급여를 갖다 확보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네. 역시 또 결론은 또 소득 대체율로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주고 해주는 게 이제 기초연금 부분인데 기초연금 자체도 많지도 않고 최근에 또 논쟁은 지급 범위, 지급액 차등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어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위원장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그 지급 범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맞는지 이 논의의 구조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어떤 견해세요? 기초연금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대상이 70%이다. 금액이 일부 감액은 있지만 동일액이다. 네. 두 가지이거든요. 지금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노인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기본 골격을 가졌을 때 이제 미래 재정 조세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상은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고 금액은 오히려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두텁게 주는 그런 누진적인 방식, 이게 이제 최저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개편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게 단박에 갈 수는 없어요. 네.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전에 은퇴자 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에서 일부 좀 개선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은퇴자들의 소득 여건, 자산 여건, 경제적 지위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은 조금 축소하고 금액은 좀 누진적으로 가는 이런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 방식. 그럼 이 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예. 계시는 하지만 거네요. 중요한 건 저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플랜을 그렇죠. 물론 가지고 단계별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이란 쪽에 무게를 두시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그 받는 사람을 줄이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 따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거의 못 받게 지금 되게 구조는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 절반 정도는 기초연금도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걸로 가자는 얘기죠. 지금 이 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충분해서 그것만 받아도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평균이 62만 원이고 네. 그리고 절반 정도가 40만 원 이하입니다. 급여 40만 원 이하를 쭉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100만 원을 채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사실 용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또 받으면 그러면 겨우 없애야겠네요. 지금. 겨우 연금이라고 할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줄이면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낮은 국민연금 급여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의 급여 지금 현재 범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4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절반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 40만 원을 왜 40만 원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40만 원 받고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고 40만 원 받고 그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가입자들은 왜 내가 이걸 계속 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네. 있습니다. 팩트에 잘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기초연금 범위를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이 안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는데 평균 소득 이하에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더라도 영향받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40만 원 받고 기초연금도 4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저기서 대상을 줄인다는 게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70%까지 주니까 그 상한을 조금 다른 여건을 봐서 낮추자는 것이지 그 평균 이하의 분들한테 기초연금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연금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낸 분들이 이 땅에 어떻든 간에 세금도 가장 많이 냈고 해왔는데 갑자기 70% 받다가 어느 날 줄여? 용납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노인 인구가 1,900만 명까지 올라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갑자기 받는 걸 줄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고 기초연금도 지급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한번 결론을 내보자. 저희 안에서라도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토론의 끝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희가 항상 드는 의문이거든요. 이번만큼은 무언가 변화를 좀 끌어내는 수기 과정, 토론의 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